확실히 어머님들 지금 요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첫애인가요? 첫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애. 그러시구나. 근데 저기 둘째 애이신데 보이세요? 앞에 잘? 예, 저는 노안이 와서 사진 잘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눈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젊으셔서 다들. 오늘 얘기는 제 얘기는 좀 길지는 않고요. 제가 얘기 진행하는 건 한 40분 정도? 뭐 요 정도 얘기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희 학원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는 재학생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직접 해주실 거고요. 오늘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이렇게 오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 그냥 남아서 전체적으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여기 이 공간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학생인 어머님들은 끝나고 나면 담당 선생님들이 아마 교실을 지금 바깥에 보면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 담당 선생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바깥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뭐 다 이렇게 선생님이 누구고 어느 강의실 가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창하게는 문이과 통합인데 뭐 이런 얘기보다는 주로 중학교 이제 처음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학교는 거의 뭐 집 주변 학교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 멀리 보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주변 학교로 보내니까 학교 생활이 중학교 때 올라가면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학교의 좀 특성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좀 어떻게 좀 알아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다 보면 일단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뭐예요? 수업 시수가 많아진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죠? 예? 가장 큰 변화는 뭐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바꿔서 들어오니까, 그죠?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물론 담임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서, 이렇게 뭐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고, 각 선생님들이 A라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얼만큼 과제물을 내줬는지, 뭐 수학 선생님이 얼만큼 과제물을 내줬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막 과제물 양이 폭탄처럼 막 쏟아지죠. 몰려서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수업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파악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러한 얘기들이 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평가의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올라오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뭐 초등학교 때야 뭐 내신 성적 물론 성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크게 어머님들이 개의치 않았을 건데 중학교 때부터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주로 지필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 지필하고 수행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근데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는 지필이 70%고요. 수행이 30%입니다. 그럼 수행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점 중에 70점은 지필고사를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는 수행평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는 보통 30점인데요.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30점인데 30점이 10점은 아마 태도 이런 걸 보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도를 보니까 뭐 숙제를 안 해왔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뭐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러면 저 감점이 생기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10점은 태도고요. 나머지 20점이 중간고사 때 또는 기말고사 때 이렇게 수행평가라는 어떤 과제가 나갑니다. 과목별로 그거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는 객관식하고 주관식으로 당연히 나눠져 있는데요. 그죠? 지필고사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렇게 주관식하고 객관식으로 나눠지는데 학교별로 다 달라요.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구미중학교 학생, 여기 구미중학교에 해당되는 어머님 계시나요? 하여튼 구미중학교는 올해인 경우에 보면 객관식이 60%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이 40%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매송 같은 학교는요. 어떻게 하냐면 1학기 때는 객관식이 20%고 주관식이 80%예요. 1학기 때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면 객관식이 80%고 주관식이 20%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평가를 하면 중간고사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비율들이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다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정통신문 이런 거 올라오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사전에 알고 싶으면 학교 알림이라고 있어요.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 이렇게 치면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어에 학교 알림이 그러면 뜹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지역 설정해가지고 뭐 분당, 뭐 성남 분당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뭐 학교 뭐 구미중학교도 하는 구미중학교 모든 내용들이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비율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떠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한번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모든 전 과목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내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거죠. 그런데 학교별로 그게 특별하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비슷하게 그냥 쓰니까 아마 그 학교가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학교에서 워낙 그 객관식하고 주관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이제 주관식 고사에 이렇게 주관식 단답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뭐 특이 사항은 없는데 보통 보면 특히 남학생인 경우에 주관식 서술형에서 감점들을 좀 많이 당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주관식 서술형이 중학교는 고등학교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채점을 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감점들을 합니다. 뭐 1점, 2점 이렇게 이제 감점들을 하니까 요 주관식 서술형 부분은 좀 뭐 그냥 아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서술형 연습을 수학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을 보통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은 보통 중학교 1학년이나 뭐 각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한 7명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요거는 요게 그 서술형 대비집이에요. 저희 학원. 그러니까 서술형만 대비하는 이런 건데, 요거는 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이렇게 한 분씩이 맡아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선생님은 뭐 천재교육과를 맡고, B라는 선생님은 교학사 걸 맡고 이래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서술형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중에서 꼭 시험에 좀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그래서 보통 8종에서 한 10종 정도의 교과서를 뽑아서 그거를 시험 기간에 그리고 보통 학기 중에 그것들을 좀 꾸준하게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을 풀게 하고 모범 답안도 좀 비교하게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써놓고 뭐 답만 맞으면 그냥 다 맞았다고 애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좀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식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 내용은 일일이 저희들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들어가서 뭐 이 표가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학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뽑는구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기 학교가 이게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하고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성적표인데요. 의외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적표가 환산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그 분당 지역의 중학교는 지필이 몇 %요? 70%. 지필이 70%고 수행이 30%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때는 그러면 지필이 70%니까 100점 기준으로 보면 중간고사 성적이 35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필이. 그래서 35점 중에서 얘가 94점을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시험 점수는 94점을 맞은 거죠. 그러면 이 94점 점수가 그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거에 35%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35% 들어갈 거니까 중간고사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기말고사에서 얘가 100점 만점에 수학시험을 87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87점에 대한 35%만 또 성적으로 반영이 합산이 되죠. 그리고 뭐 수행평가는 얘가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수행평가 하는데 만약에 만점을 맞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얘는 93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 계산을 하면 실제 뭐 여기 수행평가 점수 요 30점은 만점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94점이나 87점에 대해서는 35%씩 계산이 돼서 합산을 하면 93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90점 이상 넘으면 다 뭐예요? A죠. 그냥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자 수, 전체 학생 수는 323명인데 이 학생은 A다.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A다. 등수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은 얼마였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성적에서는 이 원점수, 과목 평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다 뭘로 표현이 돼요? 그냥 여기 A. A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A면 뭐 90점 깐 넘어서 뭐 90.1로 A를 받나, 뭐 100점을 맞아서 A를 받나, 그것에 대한 것은 성적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특목고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것까지 이걸로 다 환산해서 계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A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A 맞는 애들이 한 학교에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그냥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나와요. 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그 학교에 A가 얼만큼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걸 들어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학교별로 다 들어가서 저희가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좀 심한 학교는 보평중학교입니다. 보평중학교는 수학시험의 51%가 A예요. 반이 A라는 거죠. 그죠? 반이 A다. 얼마나 쉽게 냈으면 이렇게 그랬겠어요. 근데 뭐 보통 보면 뭐 대체적으로 수학 점수나 뭐 영어 점수나 국어 점수나 보면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는 A를 줍니다. 애들을 맞고 있다는 거죠. A가 25%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보면 아 얘가 A를 맞았구나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러잖아요. A 맞았으면 잘한 건 수니까 수미안가로 얘기하면 A니까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 성적을 고등학교로 환산을 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25% 정도가 A니까 A 맞은 아이들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에요. 3등급입니다. 3등급이 23%거든요. 3등급이 대략 23%니까 A 맞은 아이들이 물론 뭐 만점 맞아서 A 맞고 이러는 아이들은 좀 아니겠지만 보통 어머님들 생각에 A를 맞았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가 3등급인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0점 가까스로 넘겨서 만약에 A를 맞았으면 그 학생은 3등급 아이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중학교 때는 막 A를 맞고 이랬는데 공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성적이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 그게 뭐 아이가 특별하게 뭐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뭐가 달라진 게 아니고 실제 어쩌면 그냥 아이는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하게 그냥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3등급, 4등급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A를 맞는 것에 대해서의
그 A를 맞으면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심만 하시면 좀 안 돼요. 중학교 때 올라가서. 물론 B 맞으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B 맞는 애들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어쨌거나 A를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아주 A가 뭐 이렇게 특별한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A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A 맞는 비율도 각 학교에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저희가 이거 뭐 이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그 학교별로 A를 몇 명이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이트는 여기 이렇게 써 있기도 하니까 그 저희가 책자에 나와 있는 그걸 보시면 아마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A를 맞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이죠. 중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 머릿속에 우리 아이가 뭐 특목이나 이런 자사 쪽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신 성적 관리는 자사고를 외고는 좀 달라요. 외고는 영어 성적만 보면 되니까. 근데 자사고나 뭐 이런 쪽으로 아이를 진학을 시키려고 하면 또는 뭐 자사고나 뭐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은 B가 있으면 안 돼요. B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B가 하나라도 있으면 1차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 1차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1차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주요 과목에 B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영수, 사회, 과학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국영수 중에 뭐 B가 하나 있다? 3학년 내신 성적 전체 과정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힘들어집니다. 1단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각 학교에서 뭐 25% 내지 30%를 A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 맞으면 B 맞췄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목고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뭐 전국에서 특히 전국 단위 이렇게 자사고 뽑는 그러한 자사고들 있잖아요. 뭐 용인 자사나 뭐 하여튼 뭐 등등 뭐 이런 자사고는 뭐 전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아이들을 다 합해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뭐 B 있으면서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A를 무조건 내신 성적은 A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적표 보여줬지만 수학 성적 87점 하나 있어도 그죠? 그래도 93점 나오잖아요. 왜? 수행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건 35%뿐이 안 들어가니까 뭐 한 번 정도 망했다고 해서 막 기말 중간고사 한번 뭐 8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B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거죠. 그 점수에 35%만 들어가니까 기말고사 때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그죠?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인가요? 올해 저기 죽전 쪽에 사는 아이인데 중3 아이예요. 중3 아이인데 그 학생도 그러니까 잘해요. 잘하는 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떻게 수학이 하나가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더라? 그 천안북일고인가요? 천안북일고 거기도 1차 통과 못하더라고요. 1차에 떨어지던데. 예. 면접 보통 한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뽑아요. 그 1차로. 그리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면접 봐가지고 최종 선발을 하는데 1차 통과가 그러면 보통 2배수나 3배수 정도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널널하게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주요 과목들은 A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당 지역의 특목 자사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수치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는 특별한 거 준비할 거 없이 일단은 내신 성적이 돼야 돼요. 내신 성적이 기본적으로 B가 있으면 안 된다. A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좀 관리하시면 다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격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보통 과학고나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사고에 진학하는 그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분당 지역의 중학교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영재고나 과고나 아니면 전국형 자사고 이런 쪽을 선택하잖아요. 이쪽에서. 보통 이 지역에서 한 2% 아이들. 2%, 한 70명 정도 가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한 70명에서 한 뭐 80명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전체 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돼요. 졸업생이. 그러니까 3,500명의 2%.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진학을 하고 있어요. 2% 이내. 1등급이 몇 %예요? 1등급이 4%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ABCD로 안 하고 등급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ABCD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등급으로 하는데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영재고나 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한 2% 정도 학생들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한 2% 이내 아이들이 가는 거고, 뭐 당연히 영재고나 뭐 과고 쪽은 좀 더 뭐 앞으로 당겨지겠죠. 당겨질 텐데 어쨌든 그 정도 인원이 가고 있다. 그리고 외고 인원이 분당에서 전체로 보면 올해 한 86명 정도 가고 있어요. 86명 정도 외고. 그러니까 외고는 어차피 뭐 가는 게 다른 성적은 안 보고 영어 성적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영어 성적, 중학교 2학년은 ABCD 성취 평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은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버리면 이제 외고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수가 없죠. ABCD로 뽑기 시작하면 뭐 분당만 하더라도 영어 A 맞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2학년 성적은 절대 평가를 하고 3학년 성적은 뭐로 해요? 등급으로 뽑아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게 등급으로 9등급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해요. 그래서 보통 외고 자격이 되려고 하면 3학년, 2학년은 당연히 A를 맞아야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A를 맞아야 되고 1학기, 2학기 둘 다 A를 맞아야 되고 3학년은 그래도 한 2등급 이내는 들어가야 돼요. 외고 지원하려면 2등급 이내. 2등급 되려고 하면 2등급이 몇 %냐면 보통 한 11% 정도 되거든요. 11%. 그 정도 돼야 되니까 반이 만 30명이다. 그러면 한 3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3등 안에. 만약에 그 학교 학생 수가 300명이다. 그러면 전교 3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영어 성적이.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돼야지 외고 지원 자격이 됩니다. 보통. 뭐 3등급 가지고는 힘들고요. 한 2등급 이내 정도 돼야 되니까. 뭐 그 정도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특목이나 자사 쪽에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특목 자사 진학 현황은 이렇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또 관심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물을 좀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특목고가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 입학을 생각을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 특목고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까? 일반 고등학교는 특목 애들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학해야 되는 게 일반 고등학교일까? 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수치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입시로 보면 문과 아이들 있죠? 문과는 현재는 문과가 특별하게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문과는. 예를 들면 뭐 법대 같은 경우도 법학대학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이과처럼 이과는 의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층 아이들이 의대로 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과 아이들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충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는 상대적으로 의대라는 어떤 과가 있어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 주니까 대학을 좀 진학하기가 편한데 문과인 경우는 위에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서울대 인원이 몇 명이냐면 문과가 대략 한 1,500명 정도 돼요. 문과가.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 문과 인원 하면 많이 잡아주면 한 2,000명.
그 다음에 뭐 고대 2,000명,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거기 대략 인원 되면 한 5,000명 정도 잡을 수 있어요. 5,000명 정도. 5,000명 정도 인원인데 실제 외고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전국 외고가 벌써 7,000명이에요. 국제고까지 하면 거의 8,000명 정도 되거든요. 문과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외고나 국제고 다니는 아이들이 다 서울대, 연대고대에 가 있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뭐 크지 않아요. 외고, 그러니까 그 외고 같은 경우에 보면 분명한 거는 일반 학교보다는 학교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선발해서 뽑았으니까 아이들의 학업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고라고 해서 이러한 상위 대학에서 아이들을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요. 좋아하는 학교들은 몇몇 학교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원외고라든가 뭐 이런 식의 외고 중에서 진짜 탑외고들은 그런 외고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외고 같은 경우도 외고에서 4등급을 만약에 한다. 4등급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무슨 수시나 이런 데서 특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시 전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왜 너 외고 학생이니까 너를 좀 잘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 그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그런 전형으로 외고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내신 등급이 최소 3등급 초반대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고에서 3등급 초반 맞는 게 쉽지 않아요. 잘하는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쟤들끼리 막 상층이 치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내신 성적 받기 어려워요. 실제 들어가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뭐냐? 다 정시예요. 그냥 수능 봐서 대학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수능 봐서 대학 들어가는 거여서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외고를 보낸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메리트.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을 막 과목 그 과별로 많이 뽑았어요.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뭐 철학과다. 그래도 외고 나왔으면 뭐 특기자 전형 이렇게 뭐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뽑았는데 요새는 그거 다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실제 순수한 외국어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학 특기자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특기자 전형을 뽑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외고 같은 경우에. 분명한 건 이렇게 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뭐 학교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분위기 자체는. 그럼 자연계는 어떠냐면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면 영재고 과고 하면 요거 영재고 과고 이렇게 졸업한 이거 영재고 과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잘하는 아이들 천재 같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약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들이 있어요. 전국형 자사고가 10,000명. 그죠? 그럼 여기 인원만 하더라도 여기 인원만 하더라도 거의 이게 몇 명이에요? 벌써 13,000명 이 정도 돼요. 실제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지역 여기 전국형 자사고 빼면 여기까지 만약에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만 보면 얘가 3,000명이잖아요. 3,000명에다가 여기 2,500명이면 여기가 5,500명이에요. 그죠? 그럼 뭐 이 5,5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이 정도 급이면 당연히 서울대를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재고 나왔고 과학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것은 뭐 용인외고라든가 용인자사라든가 뭐 상상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예요? 저쪽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학교들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무슨 학교 저거? 예? 민사고. 이게 하여튼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있어요. 제가 조금 하여튼 자꾸 잊어버려요. 어쨌든 이런 학생들은 딱 보면 뭐 민사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원만 다 합해도 이게 5,500명이거든요. 5,500명인데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서울대 한 1,500명 정도 이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1,000명 정도 돼요. 뽑는 인원이 그럼 2,500명 합해주면 그 다음에 의대가 한 3,000명 정도 뽑아요. 그럼 5,5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과에서 하여튼 상위권 아이들이면 노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서울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카이스트 포스텍이거나 아니면 의대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노릴 텐데 이 인원만 해도 5,500명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보면 서울대 입학생 수를 보면 거의 반 정도는요, 어느 학교건 간에 반은 일반고 애들이에요. 반은 일반고 애들이에요. 서울대가 만약에 일반고 애들 안 뽑고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 애들 막 해가지고 다 거의 80, 90%를 그런 특목 자사 애들로 다 채우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국회 뭐 이런 데서 이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너희들 뭐 특목 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서의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안 뽑아요. 한 반 정도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뽑고 있죠. 뭐 연대, 고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교건 50% 정도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뭐 영재고나 과고 뭐 이런데 뭐 전국형 자사고 이런데 가면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그러한 그 정도 급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몇 %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 가는 게 2% 이내 아이들이 그런 데 간다라고 하는데 분당적으로 보더라도 2% 이내인데 그러잖아요. 전국으로 보면 아마 이런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2%가 아니라 그런 애들은 진짜 정교권 아이가 그런 데 갈 거라는 거죠. 분당은 그나마 여기가 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그 아이들 중에 2% 정도 %지만 다른 지역 가면 거의 뭐 1% 이내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진학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여기를 석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어떤 특목이나 자사고가 어떤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좋아요. 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꼭 대학 입시할 때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괜찮아. 서울대 안 가도 얘는 괜찮고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죠? 서울대 안 가도 되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많은 거 그냥 경험하고 좀 좋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목적이면 특목자사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반드시 좀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어. 얘는 의사를 만들고 싶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고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를 꼭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어머님들이 꼭 하시면 이건 일반고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자사고 가서 아까 이제 용인자사 같은 경우도 가면요. 용인자사에 가서 문과인 경우도 4등급 넘어가면 글쎄요. 걔도 정시예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지 걔가 그 학교에서 뭐 수시로 이렇게 대학 가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그냥 똑같아요. 일반 아이들처럼 그냥 정시로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용인자사 같은 경우에 가서 뭐 한 4등급이에요. 내신 4등급이에요. 왜 내신 4등급이냐면 거기 워낙 상층 애들이 두꺼워가지고 뭐 지방 같은 데 가면 전교 1등을 뭐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해서 끝때까지 계속 전교 1등 하잖아요, 아이가. 근데 그러지는 못하죠. 용인자사 가면 뭐 어떤 때는 뭐 전교 한 뭐 20등 했다가 어느 때는 전교 한 70등 했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4등급 정도 되면 애들이 용인자사 정도 갔으면 목표 대학이 최소 성균관 대학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 그래, 내가 성대, 그래, 안 되면 내 최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재수하지 이런 생각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 4등급 정도 되면 아이가 4등급 정도 되면 걔가 뭐 고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사실은 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고 싶은데 고대에서 뽑아주나요? 안 뽑아줘요. 아무리 뭐 용인 자사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 4등급 아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아주지 않아요. 그럼 뭐 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수능 봐서 대학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그렇잖아요. 수능 봐서 대학 가서 수능 만약에 못 봤으면 이제 재수하고 뭐 이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러한 그 좀 빡센 고등학교 가서 상당히 이렇게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데 보내면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적응 못하고 그냥 그러랬잖아요. 넘사벽 넘을 수가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막 워낙 그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아이 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샛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분당 지역 얘기를 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당은 그러면 어떠냐? 분당에서의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당도 여기가 지금 빡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 이거 학교인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해도 내신 성적 따기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일반 고도. 물론 자사고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일반 고도 분당 지역은 상당히 내신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진학하기보다는 주로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수시 진영으로 보면 논술 전형으로 많이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수시가 요새 대학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아시죠? 아무리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 어머님이시지만 근데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보면 분당 지역은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인기 지역, 인기 고등학교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비인기 고등학교도 논술이 더 많아요. 종합보다. 인기 고등학교 그러면 어디예요? 뭐 서현, 낙생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들어갈 케이스보다는 논술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실제. 이 분당 지역도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좀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대신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아요. 실제. 분당 지역에는 자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몇몇 좀 주요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그런 이런 인기 고등학교는 상당히 분위기가 높아요. 낙생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등급 후반 정도 내신 성적 아이들이 의대를 막 진학을 하려고 해요. 실제 수능을 보면 그 정도 점수가 나오고 실제 그래서 서현 뭐 이런 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주요 고등학교들은 상당히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어쨌든 그 수능이나 이런 것들의 성취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논술 잘하려고 하면 아이들 실력을 확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좀 계속 접하려고 하고 좀 그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보면 아까 성취도 평가 보면 25% 정도가 A를 맞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평중학교 아이들은 50%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보평중학교 아이들은 50% 정도 나오는 그 학교 분위기는 어떠냐면 내신 준비를 시키면 어려운 거 안 풀려고 해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시험지는 우리 학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중학교 3학년 동안은 그걸 누적을 시키면 중학교 때는 뭐 대략 A가 나올 수 있어요. A 나오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돼요. 고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쨌거나 물론 내신 때는 내신 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3년 동안에 좀 이렇게 심도 깊은 좀 심화 학습 위주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당 지역의 현실이에요. 분당 지역은. 지방은 대부분이 어떠냐면 정교권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방 고등학교는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거의 그냥 불멸로 1등을 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요. 걔네들 내신 성적이 좋죠. 그러니까 1점대 막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등급이. 1등급 거의 초반으로 나와요. 우리 분당 지역은 보통 서울대 집어넣는 낙생고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내신 등급을 보면 1.4등급? 이 정도 돼요. 1.4등급, 1.5등급 막 이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를 집어넣어요. 서울대 집어넣는 내신 성적 등급이 1.5등급이면 1등급하고 2등급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2등급도 막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이가. 근데 걔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지방에 가면 1.0 이래요. 걔가 그냥 계속 1등급이에요. 걔는.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은 또 수능을 보면 또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요. 지방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노리는 전형이 뭐예요? 여기 종합전형이에요.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은 분당 지역 같은 데는 별로 불리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이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시키시려고 하시는데 요새 그게 대세라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변에 학부모 설명회 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건 분당 지역에는 안 맞아요. 그건 지방의 얘기예요. 지방에서는 그런 정교권 아이들이 실제 내신 성적은 좋지만 수능 성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걔를 서울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스펙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스펙을 만들어줘야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사실은 지방에서의 입시 전략이고요. 이 분당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내신 성적에. 대부분은 아마 거의 진짜 전교 몇몇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신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집어넣는 게 논술 전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신이 안 되니까. 걔가 공부를 못해서 내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층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분당 지역은 좀 그런 특성을 갖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학년 아이들이 문이과 통합 전형의 이제 두 번째 세대죠.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문이과 통합의 첫 번째 세대고 지금이 두 번째 세대인데 두 번째 세대인데 뭐 문이과 통합 전형에 대한 부분은 뭐 신문에 나와 있듯이 공통 과목에서 특별한 게 이거죠. 이과도 사회를 가리키고 문과도 과학을 배운다. 뭐 이게 이제 특별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리고 교과 선택 부분에서도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투 과목을 그냥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빼버렸어요. 투 과정을. 그러니까 과학 보세요. 물리 원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빼버렸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능을 어디까지 볼 거냐. 수능을 과연 공통이고, 공통국어, 공통수학 이런 것들을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능을 안 본다. 이걸 안 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이걸 안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거 공부 안 해요. 그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비슷하게 그냥 배운 것뿐이지 실제 수능에서 이걸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신으로 반영될 뿐이죠.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반영될 뿐인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어요. 2017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2017년에 발표를 한다는데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들어가야죠. 이거만 집어넣고 얘네는 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통과목이 다 수능에 포함되게 되는데 현재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은 다 안 들어가요. 수능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현재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다 안 들어갑니다. 내신으로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2학년 과정부터가 수능으로 들어가거든요. 문과가 이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수능에 포함되나?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빼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이게 뭐 이때 막 이거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이과 문과 이런 식의 획일화된 어떤 구분 학생들이 요새는 보면 뭐 융합형 인재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뭐 이과 아이들은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 문과 아이들은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전륜발이식 교육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통합형, 융합형 교육을 주장했던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여기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걸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수학에서는 뭐가 빠지냐면요. 기하가 빠져요. 이게 뭐 공간도형, 벡터 이런 쪽이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보면 공간도형, 벡터 이런 쪽인데 이쪽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빠져나간 거예요. 아이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공간도형하고 벡터 쪽이에요. 근데 그쪽 부분이 현재로 보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진로 선택은 제가 보기엔 수능 과정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진로 선택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선택이 되면 이쪽에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거 뭐 확실하게 발표가 안 나서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걸로 보면 이걸 집어넣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집어넣는 걸로. 뭐 집어넣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도에 이것은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수능도 뭐 또 계속 바뀌니까 지금 여기는 별로 해당 사항은 그냥 추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바뀌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 내용. 요것도 뭐 고등학교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내용인데 여기서 기하하고 벡터가 빠진 거예요. 아까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공통 수학에서는 뭐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1, 수2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요 내용 그럼 이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면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 수능 교과목에 대한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그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안이에요. 안인데 뭐 좀 유력한 안입니다. 유력한 안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현재는 구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는 게 이제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절대평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여기 있는 자녀분들, 우리 자녀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이거 한번 뭐 결정되면,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적으로 보면 영어 절대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영어 절대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9등급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뭐 11% 이내 이런 식으로 했던 거라고 하면 영어 절대평가는 성취평가 비슷하게 해서 9등급제를 이용한 거예요. 5등급이 아니라 9등급. 그래서 90점 이상은 A. 그죠? 1등급. A가 아니라 90점 있으면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그럼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요번 고3 아이들이 본 모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 원점수가 90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1등급인데 이 아이들이 13만 명이나 됐어요. 13만 명으로 등급으로 표시하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의 3등급까지 아이들은 다 1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3만 명이 90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전 체계, 현행 수능의 3등급까지가 절대평가제가 되면 그 학생들까지가 다 1등급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영어 시험은 더 이상 변별력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뭐 13만 명이 다 1등급이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 수가 서울의 인서울 보통 경기권까지 다 하는 게 보통 한 여대까지 해서 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3만 명이니까 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시험이라고 하죠. 물론 이 체계에서 2등급 맞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죠. 그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인서울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실제 보통 뭐 3등급까지를 다 1등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크게 뭐 변별력은 없는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좀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아이들을 수학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뭐 대략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문 한 3분만 제가 받을게요. 더 뭐 길게 받으면 그럴 테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때 가서요? 원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중학교 때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고등학교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는 건데, 원래 문과들은 문과를 아이가 보낼 거면 굳이 선행학습을 크게 안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문과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뭐 문과는 배우는 게 지금 현행으로 보더라도 뭐 4개뿐이 안 배워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개 배우고 2학년 때 2개 배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현행에서. 그런데 이과는 몇 개를 보냐면, 몇 개를 배우냐면 6개를 배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6권을 배워야 돼요. 6권을. 기하 벡터까지. 6권을 배워야 되는데 1학년 때 2개를 배워요. 1학년 때 2권을 배우고 그러면 2학년 때 4권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고3 때까지 이렇게 이과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1학년 때 2권, 2학년 때 2권, 그럼 3학년 때 2권을 배우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3학년 때 수능 봐야 되는데 그때 진도 나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거의 2학년 때 몇 권을 배우냐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년 때 2권을 배우고 2학년 때 4권을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4권을 배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아이들 그 숨통을 좀 틔워주기 위해서 중학교 때 선행을 좀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이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화를 좀 시키니라고 선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간의 학습 부담이 좀 경감되는 건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과를 가려고 하면 여전히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사고력 수학 학원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고력, 그러니까 저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사고력을 시키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중학교 때 한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점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뭐 사고력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기에는 좀 아이들이 바빠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뭐 입학 전이나 아니면 뭐 한 2학년, 3학년, 요 정도 뭐 4학년, 뭐 요 정도까지도 그냥 이렇게 좀 뭐 아이들 좀 깊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좀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 체계 자체가 좀 아이들한테 좀 잘 안 맞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것을 유추해내고 그렇잖아요. 원리 수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다 그런 것들의 수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대부분이 좀 중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서 항상 저희 학원에도 책을 보면 중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실제. 실제 그 문제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 문제 그리고 학교 시험은 요즘에 저희 맵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시켜요. 그거를 시키는 이유는 중학교 때 너무 쉽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 차이가 나요. 진짜 고등학교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정확해요. 중학교는 한 시험 대비 한 달만 시키면요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인다는 게 이제 뭐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좀 안 그래요.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가도. 해도 자신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키우려면 사실은 좀 중학교 때 또는 뭐 초등학교 때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접해 보려고 해야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야지 나중에 가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고력 수학은 뭐 저학년 때 어느 때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죠.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고학년 가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입시 쪽으로 아예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게 좋죠. 또 뭐 하나만 더. 그리고 1학년 보통 여기 어머님들 그 뭐죠?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제가 이제 이 기억력이 떨어져요. 자유학기제가 분당 지역은 2학기 때 있어요. 그죠? 2학기 때 있어요. 1학기 때는 없을 거예요. 2학기 때 보통 다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되면 이과를 아이를 좀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문과 보내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유학기 때 되면 학교에서 시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교육적으로 보면 무슨 아이가 좀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그건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 좀 쫓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그 시기에 과학을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은 하고 뭐 어쨌든 뭐 영어 수학 이런 건 다 시키시잖아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시키니까 그 기간에 아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과학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을 좀 시키시고
과학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우는 것들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뭐 생물 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외우면 되니까 주로 그냥 물리하고 좀 화학 관련된 것들을 수업을 받으면 1학년, 2학년 학년 구분 없이 그냥 한꺼번에 쫙 끝낼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중학교 과정 전체를 그냥 끝내고 한 1학년 겨울방학 정도 때 되면 그때부터 과학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시키시면 고등학교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마치 수학을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듯이 중학교 과정을 과학을 이과를 보내실 거면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요? 논술 봐서 대학 가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뭐 이런 이나 학생부 교과 이런 것들은 실제 해당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진짜 전교권 아이들만 그렇게 가요, 대학을. 그렇다고 해서 뭐 분당 지역이 대학을 잘 못 보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내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신 관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 성적 딱 봐서 얘는 실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갈 아이가 아니면 과감하게 내신은 포기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내신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뭐 이상한 활동들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뭐 비교과 활동 뭐 한다고 그거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내신 성적이 안 되는데 무슨 비교과 활동이 필요해요. 대학에서 안 뽑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실제 그러면 그 학생 뭐 해야 돼요? 정시 봐야 되거든요. 정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논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려면 기본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실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중학교 그 자유학기제 되면 반드시 뭐 수학하고 뭐 영어 이런 것도 시키시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과를 보내실 거면 과학을 좀 시키시라 미리.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진짜 상위권이 되려면 중학교 때 요새 어머님들 보면 저거 시키잖아요. 그 뭐 수학 올림피아드는 아니어도 수학 올림피아드는 힘들어요. 그거는 뭐 섣불리 괜히 도전하면 힘들어지니까 그건 너무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잠깐 시킬 수 있어요. 뭐 화올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몇 개월만 쫙 집중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시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편하죠. 뭐 물올, 화올 이런 것들 좀 시켜놓으면 좀 좋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근데 그게 1학년 때는 잘 안 되니까 1학년 자유학기 때는 중학교 고정 끝냈다가 1학년 겨울방학 정도부터 좀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때 뭐 좀 과학 쪽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커리큘럼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후로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아마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